첫 번째 뉴스는 조금 전 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미국의 국채 수익률, 뭐 우리가 흔히 금리라고 부르는 이게 네. 지금 뭐 11년 만에 최고를 돌파했습니까? 이거 뭐 연일 계속 주식으로 치면 연일 매일 하한가 친다. 가격 기준으로 보면. 아 그래요? 네, 수익률 올라가면 뭐 기본이지만 수익률이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니까. 빠지게 돼 있잖아요. 네. 정말 뭐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도 힘들죠. 저희도 힘들고 그런데 아마 월가든 한국의 증권회사 이 여의도의 채권 매니저들은 거의 사망각입니다. 사망각. 아 이 정도면 아니, 이 정도 올라가면 뭐 제가 그쪽 비즈니스 출신이라서 대충 후배들 걱정을 합니다만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제 사내에서 불려다니는 거는 범위를 넘고 자리를 알아봐야 될 정도로 정말로.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채권 트레이더들은 힘든 그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3%좀 넘게 오른 건데. 근데 이제 빨리 오르니까 그래요. 이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미국채죠.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 어제 종가가 3.47, 3.48 이 정도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2011년 이후에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네. 11년 만에. 이거는 뭐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 거라고 봐야죠. 대충 3% 선이 이 직전 고점 저항선에 위치했는데 그걸 한꺼번에 시원하게 뚫어버리는 그런 네네. 상황이 된 건데 11년 전에 주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11년 전에 주가 S&P 11년 기준으로 11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엄청 올랐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 금융시장에서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인 주식 투자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안전하게 국채는 뭐 부도 안 날 거니까 네네네. 안전하게 내가 10년짜리 사면 연에 3.48%씩 또박또박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표채기 때문에 또 재투자 수익률까지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3.47이 아니라 5.47, 6.47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2년 전에 1년 반 전에 0. 몇 %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비해서 주식 투자의 상대적 매력도는 굉장히 떨어진다는 떨어지겠죠. 얘기죠. 네. 그래서 이 3.47, 3.48이 11년 만에 처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한 반쯤 되나 그러면? 지금 S&P가 3,735잖아요. 네. 당시에는 1,270포인트. 야, 3분의 1이네. 물론 이제 이것만 왜냐하면 기술의 혁신도 있고 뭐 경제 규모도 커지고 기업의 실적들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당시 11년 전에 어떤 주식과 채권의 상대 매력도로만 치면 지금 S&P가 3,735고 1,270포인트니까 주식은 얼만큼 많이 올랐고 채권 수익률이 얼만큼 많이 빠졌었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FOMC 중인데 50bp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먼저 가서 우리가 여기 이만큼 와 있으니까 니네 따라와야 될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페드 금리, 페드의 기준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 사실 단기물이죠. 2년물 국채 수익률인데 이것도 역시 어제 0.14%포인트 그러니까 14bp가 올라서 3.425 30년 만기 최장기 국채 수익률은 조금 올랐습니다. 3.42 그러니까 10년물이 30년물보다 금리가 높죠. 그리고 2년물도 거의 10년물하고 붙어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5월 말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냐 급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5월 말이 지금 6월 오늘 15일이죠. 그러니까 딱 보름 지난 거 아니에요. 5월 말 대비. 5월 말에 얼마였냐? 10년물이 2.74였습니다. 아까 얼마라 그랬죠? 제가 3.47이라 그랬죠. 이렇게 빨리 오른 거예요. 영업일수로 뭐 며칠 된 휴일도 하나 껴 있었거든요.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2주에다가 뭐 그러니까 영업일수로 열흘이 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죠. 당연히 CPI가 8.6% 나오니까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0.75 또 미국에서는 사실 1%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UBS 글로벌 자산운용 마크 해펄이라는 CIO가 뭐라 그랬냐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5 이렇게 와 있다는 건 연준의 금리 인상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뒤처져 있다고 시장의 우려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인데 이걸 뭐냐면 시장이 먼저 가 있다. 우리가 그 채권
채권 그 예전에 공부할 때 채권 시장 자경단이라는 말 혹시 기억이 나세요? 채권 시장 자경단? 그게 뭐예요? 채권 시장 자경단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를 들면 통화 당국이나 뭐 재정 당국에서 뭔가 잘못된 정책을 할 때 채권 시장의 큰 손들이 채권을 매도를 확 해버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 지키는구나. 그게 자경단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채권 시장 자경단이 이제 그 도저히 못 참고 있다가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데미지를 입죠. 네네. 그러면 이제 통화당국에서 우리가 너무 이게 완화적으로 했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정책을 거기에 이제 맞춰주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걸 이제 채권시장 자경단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채권시장 자경단이 발동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이런 얘기가 채권시장 자경단의 일원으로서 얘기하는 거거든.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뒤처져 있다고 시장이 우려하고 있다.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50bp 올리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적어도 75bp 혹은 1% 올려서라도 뭔가 니네가 조치가 늦은 것을 자백을 하고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자경단이 이제 발동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금리가 불과 보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74에서 뭡니까 3.48 이렇게 올라가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보면 연일 종목으로 치면 하한가를 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시장이 이제 했는데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CPI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CPI에 조금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PPI거든요. 그게 생산자 물가 지수잖아요. CPI는 소비자 물가고.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당연히 이제 이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서비스든 재화든 뭔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물가가 오르면 레깅한다 그러죠. 몇 달 레깅해서 소비자 물가에 이전이 되는데 그게 10.8%가 폭등했거든요. 10.8이요? 네, 어제 발표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의 중에 이게 발표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연준의 의사 결정자들이 이거 뭐냐? CPI도 충격을 먹었는데 PPI 그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렇게 나온 거죠. 4월 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몇 %냐면 0.4%입니다. 네? 월간. 그러니까 전월보다. 네, 전월 대비 0.4%인데 이게 두 배나 올랐거든요. 월간 상승이 0.8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내일 이 시간쯤에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과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이제 저희들의 입을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려 섞인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을 채권 시장의 급등 그러니까 수익률 급등이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3, 4, 5월이 지금 전년 대비로는 11.5 그다음에 10.9 그다음에 10.8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뭐 그렇게 약간 내려왔는데 월간 상승률로 보면 4월보다도 2배나 올랐다 이런 겁니다. 자, 하여튼 뭐 물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 또 한 가지 뉴스가 있네요. 또 뭐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미 서부 항만 근로자 2만 2천여 명의 고용 계약이 조만간 종료된다. 그러면 이제 단체 협상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우리도 지금 화물연대 지금 파업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항만 근로자라는 게 뭐 예를 들면 LA 롱비치항에서 그 뭐 크레인 해가지고 옮기고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용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에 뭐 어떤 이슈가 생기면 공급망 차질이 훨씬 더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뉴스도 어제 함께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채권 소식 지금 계속 전해드렸는데 한국은행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채권을 제가 어젠가요 외환 당국의 한국은행 국제금융국장하고 뭐 저기 기재부에 구두 개입을 동시에 명의를 달아서 했다. 그런데 시장이 잘 안 먹힙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이제 외환 시장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당국자의 개입이고 그냥 말로 하는 개입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게 지금 미국채 금리 걱정할 때가 아닌 게 한국 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한국은행에서 나섭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런 거 말고 시장 조작, 시장에 개입을 해서 뭔가 하는 게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통화채라고 하는 거를 발행하고 또 회수하고 해가지고 이 금리 조절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통화채도 이제 계속
이제 발행 규모가 이제 정해져 있고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이걸 줄이면 이제 채권 시장의 채권 공급이 줄어드니까 네. 채권 시장이 좀 안정될 수가 있죠. 정부가 국채 발행을 줄이면 채권 시장이 안정되듯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물량을 줄이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도 잘 안 될 경우에 한국은행이 돈으로 그냥 채권을 국채를 사들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걸 이제 직매입한다, 단순 매입한다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네, 채권 가격이 많이 수익률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네네네. 시중에 이제 금리가 불안정하면 경제 운용에 차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강한 개입 수단인데 그 개입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 이제 나온 얘기가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큰 물량의 국고채,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추가 단순 매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제 우리 기준금리는 국채 3년물 금리거든요. 이게 3.548. 근데 장중에는 이게 이거보다 너무 높은 3.5758 이렇게까지도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금리가 3.5, 3.6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아마 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아 좋은 기회예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정프로처럼 주식시장에 올인돼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단기 유동성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MMDA라든지 뭐 CMA라든지 RP 이런 걸로 관리하는 자산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은 당연히 유동성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을 쭉 보고 있는데 브라질 채권이 있잖아요. 네. 브라질 채권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브라질 헤아라 채권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한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렸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회복세인데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이 있어요. 굉장히 긴 채권인데 2037년 만기. 저는 이제 뭐 채권 시장에 많이 이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브라질이 뭐 원자재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전체 브라질 채권 중에 달러로 발행된 브라질 브라질 국채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디폴트 리스크가 별로 없다. 물론 신용등급은 BB밖에 안 되지만은 그게 보면 불과 한 2, 3일 전에 이 금리가 달러로 이자를 주고 달러로 만기 달러로 사는 거예요. 6%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제 제가 이제 리포트를 받은 거는 6.4%예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제 기억으로는 37년 만기거든요. 2037년. 그러면 만약에 6%에 샀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초장기물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되는 국채 3년물 금리가 이렇게 뜨면은 당연히 이거보다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라든지 뭐 금융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있는 분들은 지금 채권 시장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글로벌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발행된 채권도 그렇고 한국의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들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면은 지금 현재 유동성이 있는 분들은 너무 긴 예금이나 너무 긴 채권을 섣불리 매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채권 시장 물론 지금 어제나 오늘이 딱 채권 금리의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채권 시장은 한번 방향을 틀면은 상당 동안 지속되는 종목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채권 매니저들의 생각은 뭐 여러 가지로 나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좀 같이 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채권을 혹은 예금 금리 삼금을 하실 때도 조금 분할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장단기물의 어떤 섞는 것도 전보다는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 뜩 해서 좋은 금리인데 뜩 하고 가입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은행에 딱 뭐가 붙었는데 본인이 한 거보다 0.5, 0.3 이렇게 높은 금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계시는 은행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예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만났어요.
비공개로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외환 시장도 주식 시장도 또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이지만 금리 시장 이 수익률이 워낙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 책임자들끼리의 조율을 할 필요성 정도를 느끼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한은과 정부가 시장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는데 이런 게 제가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에 어쨌든 먹혀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외환 시장은 일단 그런 기미가 안 보여서 걱정이 되는데 채권 시장은 당국, 통화 당국, 재정 당국의 어떤 단일화된 이 목소리가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그리고 뉴스담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제일 알짜 아닌가 싶은데 카카오 모빌리티 이거를 매각을 지금 이걸 좀 추진하고 있나요? 상장을 하냐 마냐 가지고 네.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 어제 시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결국 이거를 MBK 사모펀드잖아요. 여기다가 팔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주로 MBK 쪽에서 인수를 한다는 뉴스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기사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상장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부담인데 여론. 왜냐하면 이게 공정위 단위에서 이제 독점의 문제가 카카오 전체, 카카오 그룹이라고 할 만한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운용의 어떤 자율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제약될 것이다라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장외에서 거래되는 이런 류의 이 대여급 비상장 주식의 가격이 최근 들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비쌌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사모펀드 쪽의 자금 수급이 전 같지 않다라는 왜냐하면 뭐 워낙 적자 폭이 근데 카카오는 뭐 적자가 나는 회사는 굉장히 돈을 잘 버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시장에서는 한 8.5조 정도의 몸값으로 해서 MBK 파트너스로 넘어가지 않겠냐 이렇게들 예측을 합니다. 카카오가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 57.5%를 갖고 있고 미국의 사모펀드인 TPG 이게 텍사스 퍼시픽 그룹이라고 굉장히 큰 미국의 사모펀드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죠? 우리나라 은행을 인수했던 칼라일 그룹 이런 데들이 갖고 있고 LG도 조금 갖고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 5,464억 매출 그리고 2022년도에 1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적 가입자가 3천만에 월 활성 이용자가 1,000만 명. 저도 택시 부를 땐 다 이거 많이 하죠. 정프로도 아마 많이 자주 쓰실 것 같은데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가격의 조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의 어떤 지금 특수한 환경 그리고 자회사 상장에 따른 어떤 좋지 않은 여론 이런 것들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내려면 팔아야 되는데 저걸 살 만한 데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걸 또 사면은 또 재벌이 저거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뭐 또 독점의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운 사모펀드 회사 그중에 우리나라 1등이거든요. MBK 파트너스가 MBK 파트너스의 경영자는 김병주 회장인데 뭐 유명한 분이죠. 2020년에 국내 재산 순위 10위를 했던. 그래요? 워낙에 큰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박태준 회장의 사위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사모펀드 회사에서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 있다가 이걸 창업했던 분인데 어쨌든 이 카카오 그룹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과연 카카오가 없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정도의 시장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카카오를 연계해서 뭔가 비즈니스 한 거잖아요. 그럼 사모펀드인 MBK가 사면은 과연 이런 성장을 구가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있죠.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TPG라든지 이런 재무적 투자자들이 또 거부권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반 매도권 같은 게 있는데 이거 태그 얼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카오가 MBK에 자기네 지분 57% 팔면은 나머지 TPG라든지 칼라일 것도 다 팔아줘야 되는, 같이 팔아줘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카카오
살려면 이런 거 다 살려면 한 10조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까지도 나오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합당하는 이익이 나오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가격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딜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장이 제동이 걸리는 것들에 대한 인식은 카카오 그룹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나머지 재무적 투자는 여전히 지금 주관사도 다 선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BTS 이야기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 BTS가 개인 활동을 하기로 선언했어요? 네, 선언했습니다. 네, 그랬고. 그럼 회사가 결정한 건가요? 뭐 아무래도 합의를 했겠죠. 예, 회사랑 뭐 그러니까 단체 활동은 안 하고 이제 개인별로 이제 앨범을 내고 뭐 이런 활동은 좀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왜냐면 또 이것도 주가에 또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뉴스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랜만에 오시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얼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 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